이 일반적인 GDP 대비 시가총액은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표준 편차의 2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닷컴버블 꺼질 때 그때 수준보다도 더 높으면 높지 낮지 않다. 이게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버핏 지수는 뭐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좀 조악하다. 이거 말고 저는 이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버핏 지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금융 분야를 좀 빼고 비금융 분야만 놓고 보자. 비금융 분야를 뺀 GDP. 그게 바로 뭐냐면 비금융 분야의 총 부가가치인데 거기에다가 해외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요새는. 그것까지 포함한 걸로 나눠주자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냐면 이게 2.9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100 하면 아까 그 버핏 지수를 하면 29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거든요. 그거보다도 높다. 그럼 맨 왼쪽 여기 어디냐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예요. 그렇게 적어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좋을 때는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인간사가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집을 자꾸 어떻게 사긴 사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돈을 빌려서 사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사다 보니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주가는 이게 저평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저평가가 아니라 돈이 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에 돈이 안 가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뛰느냐는 거죠. 개인은 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아쉽다. 그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야지만 내가 쉽게 뭐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설비를 늘리고 아니면 뭐 기술 투자를 더 하고 이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먹거리라는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부동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최근에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좀 폭락을 했더라고요. 조정보다는 폭락에 좀 가까울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요거 교수님 늘 말씀하신 경제 위기의 시작인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셔가지고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 폭락 사태를 우리가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고 저 아니래도 뭐 워렌 버핏 같은 정말 투자의 현이라는 분도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경고는 안 했지만 몸으로 실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현금 자산을 1년 동안 2배로 많이 쌓았다. 물론 현금이라는 것이 완전한 현금이 아니라 이제 단기 국채를 많이 갖고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막 오기 전에 마침 그 지수를 봤는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해 한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면 지난해에 30%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한 30% 올랐다가 다시 또 10% 이렇게 빠지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럼 다시 또 반등할 거냐? 저는 반등보다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빠지느냐 뭐 이런 건데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렇게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현재는 좋은데 이러다 언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한 번씩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현재 어떤 지표가 정말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한 행정명령들 보셨을 텐데 2달이 됐죠.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상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막 트럼프 2기가 막 출범할 때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쩌면 이제 한국은행조차도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했는데 그게 뭐 금방 되겠느냐 뭐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관세 전쟁을 이제 벌일 거다. 근데 관세를 이제 적극적으로 부과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그동안 보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아니면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그걸 줄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은 뭐 그냥 바로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해서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나 아니면 멕시코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격적인 관세 전쟁도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웃한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신종 마약, 그걸 막아라.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라.
국경을 적극적으로 좀 수비해달라 뭐 이걸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그걸 부과했다가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하니까 이제 한 달 유예했다가 한 달 유예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뭐 서로 막 해서 다시 또 한 달 유예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자꾸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이제 관세 부과를 계속 더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요즘에 뭐 철강, 알루미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캐나다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지난 밤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온타리오 주에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럼 우리가 북동부죠. 이제 주로 이제 5대5 연안 지역에 그쪽 이제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트럼프가 이제 아주 발작을 해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복하겠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또 그래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러한 관세를 이용한 적극적인 어떤 전쟁 비슷한 상황이 계속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처음 이제 약속한 것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보편 관세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뭐 10%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뭐 그것은 아니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상호 관세로 부과하겠다. 그건 뭐냐면 일단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또 품목별로 이렇게 봤을 때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도 많이 부과하는 나라에서 그만큼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거기에 또 다 해당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제일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8번째로 사실은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우선 당장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그것 말고도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관련한 그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무역을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세 보복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과거 상황, 과거 마치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을 텐데 그 당시 관세율을 40%에서 60%로 올렸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고 그 후보 대통령도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발 당시 이제 1929년 10월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미국 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쁘게 막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건 꼭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염려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 관세 부과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끝날까요? 제 생각에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접한 나라하고는 지금 당장에 급했던 것이 일단 불법 이민자들, 외국인 추방하겠다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겠다는 거고 또 추가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깡패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이러한 마약 이건 용납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약으로 해서 미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탄에 빠지는 것은 내가 막겠다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단 행정명령을 한 거고 그것 플러스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세 전쟁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제일 어쩌면 주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도 이제 막 양해가 끝났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그래, 우리도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다.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에 상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이 가장 큰 흑자를 보고 나가는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싸게 물건 막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돈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도리어 우리한테 이렇게 총대를 들이미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이거는 조 바이든 정말 너 잘못했어.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미국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뭐 기술 전쟁 막 벌려가면서 어떻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세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실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거대한 패권 경쟁의 하나로 이렇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그러한 국가로서 그야말로 이제 패권 국가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사실 그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제 그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투키디데스 함정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리스 역사학자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패권국인 뭐 스파르타하고 그리고 신흥국인 뭐 아테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해서 그 상황을 막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이게 전쟁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실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난 500년간에도 한 16번 있었는데 한 12번이 실질적으로 전쟁까지 하더라. 그레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하버드대 그 정치학자 교수가 예정된 미래라는 책도 썼는데 실제 그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고 또 지금도 그러한 어쩌면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중국일 텐데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제 지난번 2017년 일기 때 처음 이제 관세를 25% 부과하면서 네. 이제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그럼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그 워싱턴 그 정치의 어떤 생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실 참모들이라는 사람들도 자꾸 말리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어쩌면 인고의 세월을 딱 지내면서 더 준비를 또 잘했고, 또 주변에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또 참모들까지 두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하원 상원을 다 지금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또 트럼프와 또 생각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패권 경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관세고, 전 관세 말고 저는 이제 통화 전쟁,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통화 패권 관련한 그런 어떤 전쟁을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진짜 전쟁은 이런 무역이 아니라 사실 금융에 관련해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보면 국가 간에 이제 교류하는 게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역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돈줄을 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꼼짝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대부분 돈줄을 주어가지고 나라들이 힘들어 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많은 이제 외환위기나 뭐 금융 통화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도 사실은 이런 금융 위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이 발달한 미국이 과연 중국을 금융 분야로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완전한 그 자본시장이 개방이 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홍콩인 거죠. 거기가 어쩌면 전초기지인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의 아킬레스 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킬레스 근.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면 홍콩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항생 인덱스가 지금 뜨고는 있는데 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사실 항생 인덱스였어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트럼프의 그런 어떤 핵심 참모예요. 무역이나 아니면 경제 분야에서 참모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을 계속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금융을 이용해서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인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나오는 뭐 금과 뭐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거대한 전쟁 그것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그 관련해서 뭐 어떤 신문에 특집으로 길게도 한번 글을 쓴 적도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라고 하는데 패권 국가는 뭐 군사적 패권도 있고 정치적 패권, 외교적 패권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통화 패권이잖아요. 그 달러 패권을 정말 지켜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뭐 당선인 시절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야 우리끼리 따로 브릭스페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우리끼리 뭐 통화 결제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끼리 뭐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해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딱 아예 꼭 찝어가지고 그랬잖아. 너희들 브릭스 국가들 그렇게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관세를 100% 때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브릭스 국가는 계속 그렇게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현재 아직도 달러를 이용해서 무역 결제를 하는 게 한 90% 정도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9%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더 줄어들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 거냐. 단순하게 관세 부과하겠다는 위협으로 될 거냐는 거죠. 그걸로 안 될 거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금환 본위 제도,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연계해가지고 태환을 보장하면서 기축통화가 됐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달러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고정환율을 이렇게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나머지 통화들이 금과 이렇게 고정환율로 이렇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금과 달러와의 태환을 이제 중지하는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3년에 이제 그 브레튼 루즈 체제가 이제 와해가 됐는데, 말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적어도 이제 오일 거래, 이제 원유 거래할 때는 달러를 이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외교, 군사, 이런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비밀 거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유해 오다가 이제 최근에 첫 번째 위협이 이제 브릭스 국가 같은 그런 국가들이 안 쓰겠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통화가 이제 많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비트코인이나 USDT나 요새 많이 대체적으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지금 무역 거래를 하는데 90%라고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더 이런 크립토 통화가 점점점 더 달러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예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또 4년 동안 쉬면서 많이 공부도 했고, 또 자식들이 다 이쪽 이제 크립토 커런시 쪽에 이제 암호화폐에 지금 전부 다 이제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세상이 변했구나.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하니까 화폐가 예전처럼 이렇게 법정 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가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중앙은행이 찍어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개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암호 자산이 있는데,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게 CBDC는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중앙에 다 통제를 하니까. 네. 그거 말고 그러면 개인이 만든 게 뭐가 있을까? 딱 보면 비트코인이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이건 딱 2,100만 개. 최대한 현재 나온 게 한 이제 2천만 개 정도 이렇게 채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탈중앙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분권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가 무역 거래도 하고 자산 거래도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내가 사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 대통령도 되겠고, 그리고 미국을 전 세계, 전 지구에 그런 암호화폐의 수도를 만들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전에 마치 미국의 달러가 패권 국가가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금이 다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한 75%가 다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튼 루즈 체제가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환 본위 제도, 미국 달러만 이제 금과 연계한 태환을 보장하는 그런 통화가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얘를 내가 그러면 많이 모으면, 그걸 태환을 보장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게 하나의 달러를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미국 국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국채 수요를 창출을 하잖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USDT 같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이제 무역 거래도 하고 진짜 많이 해요. 제 주위에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건 너무 쉽고, 지금 순식간에 2, 3초면 돈이 넘어가잖아요. 돈이 진짜 USDT가 막 넘어가고 하니까 비밀스럽게 돈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제 만든 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달러는 들어오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네.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국채 가격은 높아지고 국채 수익률, 이자율은 떨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중국이 한때는 미국 국채 수요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그게 제일 많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게 이제 3위로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일본과 그리고 이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뭐 했어요? 난 이제 쟤하고 이제 싸우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금을 사고 있는 거예요. 금값이 오른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국 팩터예요. 중국이 금을 많이 사니까. 정부도 많이 사고, 또 개인은 또 개인대로 또 많이 사고 있어서 또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금을 모으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이러한 암호 자산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이미 21만 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 여러 가지 거래에서 이제 압수한 걸 이렇게 좀 이미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죠. 그게 이제 현재 스트래티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한 50만 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비들이 이미 우리 비트코인 ETF도 나왔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모은 그러한 암호화폐 자산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거 아니래도 이제 채굴하는 기업들도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고요. 하다못해 테슬라도
지금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한 5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가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기업들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투자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 직접 갖고 있는 것은 네. 아니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전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 자산을 더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트윗과 이제 행사도 있었는데 코인 자산은 굉장히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현상은 뭐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잉 반응.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서든 아니면 그 전에 아, 그래,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 전략자산으로 지금부터 우리 살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김 작가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갑자기 값이 막 오르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살 돈이 없는데 세금 걷어서요? 이미 지난해만 해도 1.8조 적자를 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그 부채, 국가 부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36조 정도 돼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만 갚기도 바쁘다. 그래서 센시아 루미스 같은 그런 상원의원이 그래,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모으자. 그래서 이걸 계속 모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값이 막 오르니까 적어도 뭐 앞으로 5년, 10년에 한 10배 정도 오르면 나중에 그 일부라도 갚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뭐 이렇게까지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녹스라고 이제 미국이 금이 이제 제일 많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포트녹스. 네. 포트라고 하는 것이 FORT 이제 요새라는 뜻이고 낙스에 있는 포트다, 요새다 뭐 이런 건데 거기 있는 금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동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니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히 그렇죠. 뜬금없이 왜 했겠어. 제가 볼 때는 금을 일부 팔아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그 영문 그러한 뉴스 매체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나. 최근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을 일부 보유를 이제 금은 계속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서 뭐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금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이득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또 그만큼 또 미국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국가 부채도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라도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골드를 사면 그게 더 전략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는 미리 그걸 발표를 하고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다. 두 번째는 세금 걷어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빚을 내서도 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 팔아가지고 그걸로 사면, 그러면 또 좋은 게 금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금값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더 많이 자꾸 늘려가고 있는, 그래도 아직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어떤 금에 올인하는 것을 견제하고, 이쪽은 반대로 이제 디지털 골드 쪽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중을 많이 키워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모아가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패권 경제,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 맞으니까, 아, 저놈이 날 자꾸 때리는데 내가 굳이 제 국채를 왜 사줘야 돼요? 예전에는 그게 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제 무역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는 말 그대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달러를 공급을 하려면 결국 적자를 내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이 내느냐인데, 너무 많이 내면 반대로 달러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 달러를 이용해서 무역 거래를 못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제 무역 흑자를 받고, 그럼 그걸 가지고 딴 데가 쓰지 않고 다시 똘래똘래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국채를 딱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고, 중국은 그렇게 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굳이 미국 국채를 내가 뭐하러 계속 많이 사줘야 되지? 그게 아니라 줄이자. 그래서 막 줄이고 있고, 줄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팔았는데. 뭔가 대체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판 만큼 금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건가요? 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최근에
그 뭐 나스닥 뭐 종합지수만 하더라도 네. 연초 대비로 한 10% 이렇게 빠졌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상황을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1929년 뭐 좀 엄청난 그런 주가 폭락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라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먼저 빠지거든요. 1929년 때도 소위 얘기하는 2차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뭐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뭐 철도 뭐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네. 가전 뭐 이런 쪽에 뭐 엄청나게 산업이 커지고 기업이 막 커지고 자본이 많이 이제 몰려가다가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이 갔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실제 물건이 안 팔려나가는 거예요. 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무서워서 팔으니까 너느라 이제 도망가는 게 된 거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 딱 25년 전이네요. 3월 막 초네요. 그러니까 딱 요때네요. 그때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닷컴이라고 딱 이름만 붙이면 인터넷 기업들은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그게 바로 시스코잖아요, 시스코.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커지는데 그 마치 금광이 막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금을 많이 채굴한 사람이 그러한 기업이 돈 버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 말고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파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커지고, 하다못해 뭐 청바지를 파는 그러한 회사가 많이 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장비를 파는 회사가 시스코잖아요. 시스코가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갔다 V자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잠깐 뭐 제가 그림으로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시스코 당시에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가 지금 올랐다 떨어진 거예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이 2000년이 이제 2000년 3월에 닷컴 버블이 딱 꺼졌다고 했잖아요. 버블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년 전에 이제 그래서 이게 거의 2배 이상 확 올랐고, 여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나오진 않는데 제가 기억에는 이게 한 5배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또 거의 데칼코마니로 떨어졌어요. 80% 그냥 확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긴 기간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막 올랐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예전 전 고점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엔비디아가 꼭 그렇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보는 지표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시스코를 보여드렸는데 시스코도 그 당시에 뭐 수익을 내고 있었죠. 당연히 그걸 장비를 팔았으니까. 근데 이 닷컴 기업들이 다 이거 걱정이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연히 장비를 팔던 회사까지 그렇게 돼버렸는데, 결국 지금도 이제 디지털 혁명을 막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AI 혁명이 막 나고 있고,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그러한 AI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공급하는 게 지금 거의 엔비디아가 유일한 거잖아요. 주가가 막 엄청나게 뛰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만 해도 이게 지금 고점이 얼마였냐면 지난해 한 거의 $150. 9월 한 150 정도까지 갔었어요. 147, 148 정도 됐다가 이제 108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많이 빠졌죠. 25% 정도 빠진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빠졌는데 다시 그럼 올라갈 거냐? 생각보다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어쩌면 더 좀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도 갖고 있다가 저는 처분한 사람이긴 한데, 브로드컴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제가 약간 아직 갖고는 있지만 얘들이 이렇게 빠지면 저는 얘가 제일 먼저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이 탁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이제 우르르 빠지는데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결국 테크 기업들 주식이고, 최근에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핵심이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외부적 충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실제 거품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품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과 지금 주가가 가대평가되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자산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가대평가되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 버핏 지수 이렇게 보시면 버핏 지수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시가총액 GDP로 나눈 거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보면 가장 최근 거가 이게 한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게 1950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추세로 보면 이게 물론 증가를 해요. 왜냐면 자꾸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니까 이 일반적인 GDP 대비 시가총액은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First Standard Deviation, 뭐 Secon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좀 전에 제가 닷컴버블 꺼질 때 말씀드렸는데, 닷컴버블 꺼질 때 그때 수준보다도 더 높으면 높지 낮지 않다. 장기 추세선이 검은 선인데, 여기 히스토리컬 트렌드 라인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 67%, 한 70%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는 네. 거죠. 이게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버핏 지수는 뭐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좀 조악하다. 뭐 워렌 버핏이 뭐 처음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 그래도 그분은 어쨌든 지금도 아마 이걸 유심히 잘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저는 이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허스만 지표라고, 허스만 지수라고 제가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허스만 펀스라고 하는 그러한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버핏 지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금융 분야는 좀 빼고 비금융 분야만 네. 놓고 보자. 또 그리고 이제 GDP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의 총 합계잖아요. 모든 기업들, 거기에도 이제 금융 분야, 비금융 분야 다 들어가 있는데, 비금융 분야를 뺀 GDP. 그게 바로 뭐냐면 비금융 분야의 총 부가가치인데, 거기에다가 해외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요새는. 네. 그것까지 포함한 걸로 나눠주자는 거죠.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을 비금융 분야의 총 부가가치 플러스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해외 수입,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가장 최근 자료가 2025년 2월 14일인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냐면 이게 2.9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100 하면 아까 그 버핏 지수를 하면 29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거든요. 그거보다 높다. 그럼 맨 왼쪽 여기 어디냐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 지표를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저도 이분이 업데이트할 때 꼭 들어가서 보거든요, 주기적으로. 그거 말고 다른 굉장히 여러 가지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실제 그러한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꺼지고 있는 신호.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가 진짜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뭐 우리가 예상도 할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그런 어떤 예상 지표가 이 지금 많이 아시는 GDP 나오잖아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GDP가 올해 1분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1, 2, 3, 3개월을 합해야지만 지금 2025년 1분기인데, 1분기 이제 예상치를 봤는데, 성장률을 연율로 계산했을 때 3월 초에, 정확히 보면 3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월 2일 날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했냐면 2.8%까지 빠진다고 해서 3월 3일이네요. 3월 3일 날 2.8%까지 빠진다. 연율로. 그러다가 아니야. 그 뭐 좀 상황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최근 뭐 소비자 지수 뭐 이런 것 좀 보니까, 소비자 지표나. 그래서 좀 약간 올렸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4%예요. 약간 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이걸 이제 조정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1분기는 이 아틀란타 연준에서 볼 때 GDP는 틀림없이 마이너스 성장한다, 역성장. 지난해는 뭐 완전 플러스 2.5 뭐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푹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발 그러한 어떤 관세 전쟁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볼 때 네. 이제 지금 떨어질 만한, 경제 성장이 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이제 더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장기 할 때는 보통 10년 만기, 단기는 이제 2년 만기 또는 1년 만기로 하는데, 2년 만기랑 비교하나 1년 만기랑 비슷비슷해요. 아까 이제 허스만 지수 할 때 그분도 뭐 이런 거 많이 계산해서 계속 그것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하던데, 그분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빼준 거예요. 네. 빼주면 여기 보시면 90년대 전에, 1980년대 말, 그리고 여기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직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리고 최근 계속 역전이 한 번씩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가장 기억 많이 하시는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 보세요. 이게 보면 역전되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역전되었다는 건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거꾸로 낮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금리를 높일 때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일 때. 그때 이제 이 역전이 되는데, 반대로 얘가 이제 해소가 돼요. 막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를 반대로 낮출 때. 금리를 낮출 때 역전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기 불황이 오더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꼭 좋은 신호가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인과관계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네. 있는데, 연준은 전지전능하니까 미리부터 다 예상해가지고 한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우리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내가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출게. 이렇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시차까지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이미 막 나빠진 다음에 막 그렇게 금리를 낮추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도에 어쨌든 그래서 이 회색 음영으로 된 게 이 경기 불황 시기거든요. 역전된 때에 경기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소가 됐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약간 해소가 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경기가 불황이 와요. 2000년대 닷컴버블 꺼진 다음에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랬고, 여기 2008년, 9년 막 그때 글로벌 금융위 털 때도 그랬고요. 이게 이제 여긴데, 최근에도 이게 역전이 되었는데 그 역전이 사상 최대예요. 여기 보세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낮았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기간도 제일 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소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이제 낮추기 시작한 게 9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얘가 조금씩 스스로 올라가더니 이게 해소가 된 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4개월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 이제는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길어도 뭐 6개월. GDP 나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실제 전개되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통 경기가 불황이냐 아니냐는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NBDR 이런 데서.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 그때가 경기 침체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주식시장이 뭐 10% 빠졌다지만 아직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기왕이면. 뭔가요? 이거 위에는 좀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되었다가 해소되고 그런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 하시는 주가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움직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2000년 여기 장단기 금리 역전되었다 해소될 때, 그때 여기 보면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닷컴버블 꺼질 때. 이때는 사실은 역전되었다 해소될 때가 아니라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역전되면서 얘가 확 떨어졌어요. 2008년, 9년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08년이잖아요. 2008년 9월 이제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주식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그때 막 금리 막 올릴 때 그때 한번 발작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갖다 연리로 바꿔봤어요. 네. 밑에를 똑같은 나스닥, 그냥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지수 움직임이고요. 얘를 연간 상승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요때 훅 떨어지죠. 이때 훅 떨어지죠. 여기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아직. 더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적어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좋을 때는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인간사가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날씨가 좋으면 비 올 때도 있는 거죠. 그걸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내신 것 같은데, 그럼 버블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작년에는 미국 주식 AI 관련주 정말 뜨거웠던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게 끝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번 그러면 자산 시장의 붕괴가 혹시 그러면 어디까지 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저는 단기적인 예측은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분들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맞출 수 있으면 그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이제 올인하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되어 있던 그 어떤 기간이나 그 폭이 정말 역대급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버핏 지수라든가 허스면 지수 같은 거 볼 때 이게 뭐 적어도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그 정도, 아니면 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던 그 당시 상황만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나스닥 지수 그럼 얼마나 빠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30% 빠질지 뭐 50%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역대급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 기간도 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1930년 이제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공황이 되었는데, 공황이 경기 침체와 달리 공황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게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거고요. 네. 전 세계 뭐 무역도 한 3분의 1쪽 났고,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실업률도 뭐 한 25%로 막 이렇게 증가했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한 10년 걸렸어요. 29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언제 그럼 해소가 됐냐? 1929년에 시작해가지고 1939년 그때 뭐가 있었죠? 세계 대전이 벌어졌어요. 2차 세계 대전. 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던 재고를 거기다 쏟아붓고 또 추가적인 막 생산을 막 해야 되고 뭐 무기 생산도 해야 되고 전쟁하는데 필요한 물자 생산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게 오래 걸렸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어떤 기술주의 어떤 그 과잉 투자, 버블 가능성을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관세 폭탄이 마치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던졌던 관세 폭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을 출간하신 교수님에게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지금 소비, 투자, 수출, 내수 어떤 상황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식사를 하러 가든 술을 마시든 어디를 놀러 갈 때 보면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안 좋다. 내수가 진짜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이 원고를 제 출판사에 보낼 때는 제목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줬는데 어쨌든 절대 위기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절대 위기다. 전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경기 불황이 역대급으로 올 것 같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 단기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현재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에 한번 생각해봐도 밤에 우리 퇴근하고 뭐 예전처럼 뭐 술 마시고 뭐 하다못해 뭐 회식이라도 제대로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 돼요. 미국은 그게 한 70% 되니까 굉장히 소비가 거의 이제 주도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문인데 그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뭐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그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인구 고령화되고 또 너무나 부동산에 돈을 갖다 많이 넣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건설 투자가 이제 계속 지금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영역에 계속 있어요. 당분간 살아나지 않을 거고. 그나마 이제 살아난다면 설비 투자하고 그리고 R&D 투자인데 그 R&D 투자하고 이제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들이 생각하면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수출 환경이 좋을 거냐? 수출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아서 그나마 2.0% 성장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다.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얼어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투자까지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외수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좀 물어보면 어떠냐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신문 보도 기사인데 기업인들한테 이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전체 기업 중에 97%가 다 적어도 IMF에 버금가는 정도의 경제위기가 올해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97년 경제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온다가 74%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올 것 같다가 한 23% 정도 된다는 거죠. IMF 위기 뭐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거기 비슷하게 가거나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제인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그래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게 다 100m로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기업 심리지수도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그걸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것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난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지금 1월, 2월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누적액이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지난해가 1, 2월이 한 1068억, 그러니까 1000억을 살짝 넘었어요. 올해 1, 2월은 1017억이에요. 제가 1, 2월 합해서 말하는 게 지난해는 설날 연휴가 2월에 있었고요. 올해는 1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야 되면 조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달로 따지면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 2월 수출 누적액이 전년 1, 2월보다
4.75% 감소했어요. 이게 지난해는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다가 지금 올해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작년에는 우선 수출이 이게 지금 월별로 나온 거예요. 더 정확히는 뭐 2023년 이제 한 6월부터 플러스로 이제 가다가 계속 플러스였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이클상 그렇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제일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데 그나마 미국으로 많이 했어요. 지난해. 올해도 좀 많이 했어요. 41억 달러 이렇게 넘게 수출했는데 이게 이제 무역 수지예요. 수출 플러스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뭐 내수도 지금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태고 또 플러스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계속 벌리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수출하는 것도 안 되고 미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고 수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안 될 거고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무역 수입 이렇게 많이 지난해만 해도 이게 556억 달러 이렇게 흑자를 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거 그나마 아세안으로 많이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한 거예요 다.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게 아세안 전체가 이제 흑자가 난 건데 그러니까 아세안 전체가 3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받고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 24천억인데 대부분이 다 베트남인데 베트남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조립 제품, 여기 소재 부품을 보내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당연히 또 미국이 베트남을 손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출한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그런 말씀인데 또 그런 품목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좀 전에 제가 지역별로 봤잖아요. 지역 네. 국가를 봤는데 품목별로도 보면 작년에 그 수출이 많이 된 게 딱 한 가지예요.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월별로 보면 다 그 지난해 2024년과 2023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다 이거 50% 평균적으로 막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후반기에 오면 이게 40%대 떨어졌는데 올해 와가지고 1월은 8%고 지금 2월에 마이너스 갔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가 이제 그런 거고 그게 다 삼성전자고 그게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사실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는 연초에 1.8%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물가는 한 2% 정도 하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한 2.8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KDI는 이제 최근에 이제 1.6%로 낮춘 상태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말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해 1.8% 할 거라고 했어요. 1.9% 할 거라서 죄송합니다. 내년은 1.8% 할 거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최근에 바꿨잖아요. 1.5%로. 1.9에서 1.5면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왜 1.9 했느냐? 그 당시 그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이잖아요. 근데 관세가 그렇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리지 않을 거다. 뭐 적어도 뭐 올해 후반 내년 초나 될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막 터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이것 말고 무슨 뭐 정국이 혼란하다 뭐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뭐 탄핵 정국으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0.3%포인트나 줄일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연초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GDP 성장률 전망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주가 전망 이런 걸 다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예 명시적으로 해놨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1.5% 하면 잘할 거다.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5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2.0%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도 제가 볼 때 반올림에서 2.0일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만약에 2.05였어요. 2.04. 그럼 그렇게 발표하죠. 왜 2.0이라고 했겠어요? 2.0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2.0 미칠 거다는 거고 그 전에 1.4%였어요. 1.4 뭐 2.0 살짝 밑, 2.0이라고. 올해 그러면 또 1.5 밑. 내년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1.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 밑으로 지금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렇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큰 얘기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길게 1971년부터 현재까지 쭉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정말 위기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1981년 민주화 운동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럴 때 전국이 막 혼란할 때 그때 마이너스 1.5% 성장했는데 금방 V자 반등을 했잖아요. 다음에. 그러니 97년 외환위기 막 터져가지고 98년도에 마이너스 4.9%
역성장했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0.3% 했어요. V자 반등했잖아요.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 근처까지 갔어요. 0.8%. 그러다가 V자 반등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했는데 이건 완전 외부적인 거고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와 있다는 거고 그것도 이때는 딱 V자 반등 1년 만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리어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 빨간 선을 그은 것이 중심선이에요, 제가. 그 중심선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이게 한때는 이게 15% 근처까지도 갔었어요. 이게 지금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행도 2%라고 하더니 이게 올해부터 1.8%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다 1.8%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아직도 한 2.0%라고 보고 2025년부터 30년까지 그렇다니까 30년 가면 이게 제가 볼 땐 1.8이 아니라 한 1.67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추세선을 계속 그려보면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고 지금 여러 지금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중후반에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그 뭐 기간마다 좀 달라 어디는 뭐 50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한 2030년 중반이 되면 그래 될 것 같은데 0%로 갈 거예요. 어디는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게 제가 절대 위기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엄청난 불황이 지금 현재 와 있고 앞으로 더 계속 갈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지금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현재가 절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뭐 10% 이상 이렇게 막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더 답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그때는 젊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막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0% 성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 60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지금 이제 5,100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도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은 GDP 변화율이니까 그게 뭐 크게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인구가 커지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속에서 보면 젊은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젊은 인구가. 그렇게 젊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실제 그 생산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GDP 규모가 막 커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다 인구를 나눠주면 1인당 GDP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구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인구가 젊다.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잘 받아들인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전 세계가 막 자유무역으로 막 가고 있었고 90년대부터는 완전 세계화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그래도 그 당시에 후진국 국가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낮아지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그게 나빠지고 있는데 인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 이후에 피크를 찍고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젊은 인구 15세부터 보통 64세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 빨리 감소해요. 그래서 총 인구는 지난해만 해도 12만 명 감소했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30만 명 감소했는데 지금 그게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빠르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이라고 했는데 지지난해 0.72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반등했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0.7명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구가 저거 늘지도 않고 줄지 않으려면 한 2.1명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출산 가능한 여성의 기대하는 아동 수, 아이 수인데 그게 2.1명 정도 돼야지 중간에 뭐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2.1명 하는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고 OECD 평균이 1.5명이 살짝 넘어요.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는 인구 고령화 수준만 그렇게 놓고 보면 OECD 한 평균 정도 왔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한 20%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게 한 OECD 평균 정도 돼요. 문제는 OECD는 합계 출산율이 1.5명인데 우리 그 절반이니까 제일 빠르게 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일본도 합계 출산율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일본도 따라잡을 거예요. 아마 2060년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 제일 늙은 나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아예 0으로 수렴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산업화 전략 하면서 이제 수출 주도형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수출 주도형 하는데 그 환경, 외부적 환경이 좋다고 했는데 외부적 환경이 지금 좋아지나요? 점점 나빠지고 예전에 중상주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쩌면 자유무역이라는 게 이게 어쩌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혼자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냥 자유무역해도 돼요. 근데 자꾸 보니까 뭐 이제 중국이 막 올라오고 다른 나라 계속 이렇게 더 올라오면 굳이 왜 자유무역 하면서 쟤들 물건을 그냥 내가 그냥 막 사주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옛날 조그만 때 못 살 때 그냥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 당시에는 우리 단순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이 창의적인 그런 인재를 막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요? 너도 나도 다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다 의사 되려고 그러죠. 아니면 뭐 판검사 되려고 하고 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막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럼 못 만들어내면 여기서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그 잘 나갈 때랑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네. 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인구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 두 번째는 고령화 어쨌든 가긴 가니까 우리가 2.1명까지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마치 기후위기가 있으면 기후위기가 막 가는 속도를 줄이는 게 하나 있고 기후위기에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인구 고령화도 똑같다 이제 하는 말씀인데 목표를 안 정해요. 지난번 정부 때부터 아예 목표를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저출산 뭐 고령사회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막 대통령 뭐 직접 관할하는 그러한 뭐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뭐 비상근으로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그러면 사람들 아이 많이 낳을 거야. 행복하면 당연히 아이 많이 낳죠. 그건 막연하잖아요. 여성들이 아이 낳는데 목표를 정하면 마치 뭐 여성들한테 아이 낳아라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 해서 목표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목표는 있어야 되죠, 그래도. 아니면 적어도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쓸 때 적어도 예상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얼마 될 겁니다. 이건 전망은 하잖아요. 예전에 아예 목표치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없어요. 얼마가 될지 전망도 안 해요. 저는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 그럼 얼마냐? 선진국, 우리가 보통 OECD 많이 비교하잖아요. OECD 평균 1.5명을 해야 된다. 그럼 기간은 언제로 할래? 5년, 10년 안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5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저는 이걸 정말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서 2017년부터 인구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다고 하다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쪽에서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겠다고 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다가 요즘 뭐 전국 잃어버리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인구부가 필요하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이게 단순하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물어보고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답변을 하는데 보통 설문조사, 통계조사 할 때 이게 정말 우리 잘 봐야 되는데 통계조사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일단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지고 또 실제 젊은 사람은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내가 취업할 만한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라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뭐 당장 취업도 안 되고 우리 학생들 보면 대학 졸업을 했죠.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바로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20, 30%나 될지 모르겠어요. 다 보통 6개월, 1년 취업 재수를 해요. 그동안 그럼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당연히. 취업을 해도 그 일자리가 뭐 인턴이라든가 뭐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냐고. 내가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자리를 겨우 찾았어요. 내가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놈의 일자리가 다 서울이나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또 그걸 가야 되죠. 아니면 서울에 사는 아이도 내가 일자리 생기면 내가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 집이 보니까 내가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능비오 이런 뭐 그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뭐 소득 대비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 우리나라 한 26배 정도 돼요. 이게 한 28배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그 26배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욕이 13배예요, 13배. 그거보다 2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6년 동안 내가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으기만 해도 26년인데 그 사이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이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다 이게 변두리에 밀려나가고 또 단칸방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집 하나 마련할 때가 또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이게 교육비가 또 전 세계 또 제일 높네요. 교육비가 소득 대비 GDP 대비 제일 높아. 1인당 GDP 대비 그 교육비가 대학 졸업할 때가 제일 높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용도 하고 제가 직접 계산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게 3억 원, 한 명 키울 때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들어요. 그것도 계속 늘어났어요.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요, 대학 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재수까지 하고 삼수하고 막 이래 N수를 막 해요. 그게 예전보다 더 그런 학생들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 의대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껏 하는 게 의대 가는 거예요. 의사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의대 가는 것이 과연 의사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에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직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이 정말 모두 의사 되겠다고 덤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막 몰입이 돼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치열한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네 번째 마지막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대학 교육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많이 받았고 요즘에는 남성보다 더 대학 교육 받은 이수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회에 그럼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여성의 사회 참가율은 훨씬 더 낮아요. 근데 대학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거냐, 아이를 할 거냐. 그건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불안하고, 그리고 집값이 불안하고, 세 번째로 교육비가 너무 높고, 네 번째는 일과 육아가 양립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문제가 이게 보건복지부 문제고 여성가족부 문제라는 거죠. 아니죠. 일자리 문제는 이건 기획재정부부터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건설교통부 문제고, 기획재정부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 이거잖아요. 사교육, 교육부 문제잖아요. 이걸 다 다룰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정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그동안 마지막 것만 그냥 변주고 울리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0.75명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저출산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럼 다른 건 또 뭘 해결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출산율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투자를 너무 안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계속 우리나라는 이 건설 투자, 부동산 투자로 경기를 계속 운영을 해온 거예요. 실제 전체 GDP에서 이 투자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가 이제 한 50% 가까이 되고요. 투자가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돼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아, 그래, 그럼 뭐 집도 짓고, 아니면 뭐 도로도 놓고, 아니면 뭐 공항도 이렇게 막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뭐 고용도 늘어나고, 뭐 거기 연관 산업도 막 있으니까, 연관 산업까지 넣으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에서 이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를 띄우는 게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막 주는 거예요. 뭐 돈도 싸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뭐 풀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경기를 살려버리면 되니까 경기가 나쁠 때마다 특히 더 그랬어요. 경기가 또 좋아가지고 뭐 집값이 오르는 듯하면 뭐 그걸 규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도록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어쩌면 시멘트 중심 경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집을 자꾸 어떻게 사긴 사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돈을 빌려서 사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사다 보니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다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는 이게 저평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저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력이 딱 그건 거예요. 돈이 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에 돈이 안 가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뛰느냐는 거죠. 주가가 안 뛴다는 게 뭔 뜻이에요? 개인은 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아쉽다. 그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야지만 내가 쉽게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 기업들이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새롭게 거기에서 뭐 새로운 설비를 또 더 늘리고 아니면 뭐 기술 투자를 더 하고 이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먹거리라는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부동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의사 만들겠다. 뭐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최고의 명문대, 뭐 인서울 그중에서 뭐 스카이대학 뭐 이렇게 가겠다는데 거기서 전공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대학 가는 목적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다 그 졸업장 따려고 가는 거잖아요. 전공 불문.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의 정말 미래 인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큰 문제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입시 제도가 계속해서 뭐 수능 시험 뭐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수한다 삼수해서 그래서 뭐 더 좋은 대학 아니면 의대 갔어요. 그러면 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그 학생이 창의력이 더 커졌나요? 아니죠. 더 나빠졌죠. 계속 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했는데 계속 답 맞추는 그런 요령만 배우고 기술만 배웠죠. 재수 삼수하면서 계속 그거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재가 도리어 창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바보가 되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온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젊은 인구가 부족한데 재수 삼수 하면서 그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진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 얘기해 주시면서 또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결혼을 못하면서 저출산 이어지는 부분도 얘기해 주셔서 부동산 좀 여쭤보면 올해 부동산 집값 좀 어떻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수도권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경제학자는 사실 단기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도 사실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걸 다 맞추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못 맞춘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갈지 그건 좀 더 잘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장기 얘기하고 또 단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수요가 뭐냐는 거죠. 자,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거니까 첫째,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960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지금 5,100만까지 늘었으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집은 많이 필요한데 집 짓는 속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특히 그것도 그 인구가 예전에 2,500만이 전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농어촌 살던 사람들이 다 대도시, 그것도 서울, 그것도 수도권으로 다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땅도 좁은데 집 짓는 속도가 거기 못 따라가니까 집값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정말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수도권도 마찬가지. 서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젊은 인구는 거기 많이 있잖아.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면 소위 얘기한 젊은 인구가 이제 가계로 보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 계층별로 가계 수를 계산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 전체적인 가계 수가 줄어들어요. 느는 가계가 있어요. 왜냐면 60대, 70대, 80대. 왜냐면 연세가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계속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느는 데가 어디냐면 20대가 늘어요. 왜? 정부가 계속 20대 보고 무주택자면 우선적으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빨리 그냥 분가를 해버려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구 수가 늘어난 거예요, 가구가.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가구가 뭐냐면 40대, 50대. 40대, 50대는 가구 수가 줄어든다니까요. 거기가 사실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 뭐 30대, 40대가 많이 집을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돈을 빌려서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제 말씀은
전체적인 인구, 그것도 젊은 인구가 전국 그리고 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봐도 줄어들고 있다. 일단 그래서 적어도 수요가 늘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하방 요인이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소득인데 그래도 인구가 똑같아도 아니면 설사 줄어들어도 소득이라도 빨리 늘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네. 이게 2030년대 중반이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0년도 지나면 보이죠? 네, 여기 화면 성장률 네,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게 네네. 마이너스로 막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30년 마치 일본의 그런 상황처럼 돼버리면 네.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네.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가계 소득으로 따지면 네. 더군다나 더 이런 GDP가 아니라 네. 가계가 사는 거니까 그럼 더 많이 더 이게 하락폭이 더 빨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집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돈을 어차피 빌려서 사니까 많이, 적어도 뭐 3분의 1, 아니면 절반까지도 뭐 빌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그 이상 빌리는 사람도 있어서 좀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부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뭐 돈이 뭐 빌리는 값이 거의 뭐 0% 가깝더라, 뭐 1% 미만이더라. 이러면 뭐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2.75%까지 낮추긴 했잖아요. 3.5에서 지금 계속 세 번 낮춰서 2.75까지 낮췄는데 미국이 지금 요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물가가 또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올해 기준금리를 과연 몇 번이나 낮출까? 한 2번 정도 낮출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 막 벌어져가지고 경기가 막 정말 폭락하면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가가 또 같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돼버리니까 그런 때는 통화정책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돈을 많이 풀면 경기는 살 수 있지만 물가가 더 뛰니까 반대로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높여버리면 경기 더 나빠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70년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뭐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무조건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된 그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럼 환율이 불안해지고 그게 외환시장 불안이 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전반적인 불황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다 그게 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도리어 또 이 집값을 또 불안하게 만들어 또 가계지출이 막 늘어나가지고 가뜩이나 가계부채 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인데 더 높아질까봐 불안하다 계속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쉽게 옛날처럼 뭐 0%대로 아니 1%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경제적으로는 없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비경제적 요인. 그게 뭐냐면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작심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역대 정권 모두가 다 그랬어요. 계속 경기를 다 쉽게 운영을 해온 거예요. 미래 먹거리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당장 땜빵하는 방식으로 지금 막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진통제 하나 먹자. 몰핀 주사 빡 놔준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다 건설 경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사람들도 좋다고 하니까 그 집값 좀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한 경제 운영을 또 해버리면 또 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22년 중반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한 서울 기준 20-30%다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40조 풀었고요. 또 지난해에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돈 막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디딤돌 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버팀목 대출해가지고 살 때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전세 빌릴 때도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집값을 띄우는 정책인 거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2023년도에는 만기를 갖다가 뭐 30년이 아니라 50년 만기까지만 하도록 막 이렇게 유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못 이긴다. 지금 그게 버블이 꺼지는 말씀은 거죠. 전국과 수도권 다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가는 게 정말 근데 경제적인 무기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부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서울은 어쩌면 더 오랫동안 그게 그래도 쉽게 옛날 버틸 수 뭐 있다. 버틸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렇게 막 올라서 거기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수요 말씀드렸는데 공급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네. 수요는 말씀 안 하세요. 공급을 이야기해서 공급을. 네. 그걸 뭘 얘기하냐면 신규 주택 분양,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올해는 괜찮은데 뭐 내년 후년 뭐 계속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분양도 줄고 실제 입주하는 그 네. 가구 수도 줄으니까 이게 큰 이게 집값을 다시 또 띄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요가 크지 않은데 전체 수요에 비해서 이게 크지 않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은 주택은
신규 주택만 공급이 아닌 거예요. 기존 주택이 정말 공급이, 제가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니까 요즘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주택의 공급인 거예요. 실제 기존 주택 공급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지금 아실에서 지금 현재 통계 잡아서 발표하는 거 보면 한 9만 채 정도 있어요. 여기 아실에서 2020년 3월부터 그걸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줄었으니까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그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사실은. 준장님 말씀 수요 요인이 기존 주택의 공급 요인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인구 고령화되니까 자꾸 나눠야 되고,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또 내놔야 되고, 보니까. 또 금리도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 요인으로 얘기했던 그게 기존 주택 공급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9만 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수요는 진짜 그러면, 뭐냐, 거기에서 실제 이제 거래된 양. 그 서울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당연히. 네. 토지 거래 허가제그 풀어버리니까. 그 뭐 4천 호인가 뭐 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 매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저는 이렇게 자꾸 물량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마치 중산층 아니면 서민들,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내버려만 두어도 시장은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잘 될 거예요. 부동산 PF 같은 문제도 내버려만 뒀으면 벌써 정리가 딱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쩌면 그 정리될 기업들은 정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그것도 인수하고, 땅도 인수하고 뭐 분양하던 아파트도 인수하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면 빨리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교란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추가 좀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면, 수요 측면에서 소득이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수 없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뭐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소득은 계속 올랐겠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물론 이때는 어쨌든 성장률이 높으니까 소득이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어찌 여기서 떨어질 때도 집값은 여기까지는 계속 올랐잖아요. 방향이 떨어진다 해서 집값이 안 오른다고 말하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계속 집값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봤을 때는 올랐는데, 소득이 떨어진다고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때는 일단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실제 젊은 인구 수가 지금 매년 30만씩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그 젊은 가구 수가 계속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인구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났잖아요. 적어도 5%, 뭐 10%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주택을 원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0%대로 가는데, 지금 당장 뭐 그래도 좀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내가 한번 집을 사면 얼마 동안 보유해요? 1, 2년 있다 파나요? 아니죠. 10년, 20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가서 그러면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를 지금 내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 주택의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금리인데, 금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확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낮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낮았어요. 그때 뭐 그래도 굉장히 높았는데 5%, 뭐 10%, 7%도 했는데, 우리 경제학자로 보면 항상 실질금리가 중요해요,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전 세계가 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 그게 다, 어쨌든 명목금리도 최근에 많이 낮아졌다가 이제 요즘에 다시 드라이브가 반대로 바뀌고 있다, 기선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게 현재 상황은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꼭지까지 거의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GDP 대비 이게 100%가 넘었어요. 지난해 6월까지. 그러다 6월 이후에 90% 초반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실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GDP 뭐 기준연도를 바꾸고 추계 방법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90% 초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통계의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90% 초반이라도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높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사실은 단순하게 이걸 GDP로 나누면 안 돼요. 뭐로 나누냐면 가계소득으로 나눠요. 가계소득.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가계소득 대비 얼마냐. 이렇게 되면 130%가 넘어요. 가끔 한국은행에서 그 자료를 발표해. 제가 그 자료를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그걸 언급을 했는데, 그걸 보면 130%가 넘고요. GDP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개인 간의 그 대출.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깡통전세, 역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포함하면 GDP 대비 136%예요. 그럼 단연코 1등이 OECD 국가 중에.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포함하지만 우리는 그 있으니까 포함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발표한 논문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는 그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거 가장 최근에 올해. 거기 보면 136%는 딱 나와 있어요. 1등이 단연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걸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집값을 띄울 수가 없다는 거 이제 한계에 있으니까. 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도 한 15년, 제가 대학을 늦게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30세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대학을 좀 24살에 늦게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마다 무슨 얘기가 굉장히 많았냐면,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학 가는 거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자리가 널릴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도 인구가 줄어든다. 이제는 일자리가 기업이 갑이 아니야. 이제 지원자가 갑이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대학도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정말 주요 기업, 그리고 주요 대학, 특히 흔히 말하는 의대는 경쟁이 훨씬 심화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와 좋은 대학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몰리다 보니까 더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이 더 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전국 집값이 다 같이 우상향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핵심지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서울 수도권 안에서 특히 서울에는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지방에서 이제 서울의 핵심지에 살려고 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대학가 좋은 일자리가 더 귀해지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경쟁이 세졌냐 하면요. 경쟁 성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사람을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럼 대학은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대학 졸업은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거 가면 그냥 평생 내가 어쨌든 적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데 굳이 의대를 안 가도 돼. 소수 몇 개 안 가도 돼. 지금은 일자리도 없으니까 정말 여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되니까 더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은 위험해. 유튜브라든가 언론과 이런 거 이제 기사가 많이 퍼지면서 진짜 서울이 살아남을 거고,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한 이제 강남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가 집값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 그 전부터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메인 핵심지 여기는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이 문화가 그러니까 생각한 게 있잖아요. 저 말씀은 제일 비싼 데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쩌면 제일 늦게까지 버틸 수는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건 뭐 10억이 아니라 뭐 요새 뭐 몇십억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처음에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재산세 이런 걸 그걸 계속 내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팔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얻어내는 건데, 물론 그걸 사용하는 가치가 있죠. 사용하는 가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 금전적으로 계속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소득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투자를 하는데 굳이 여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올인해도 괜찮았어요. 그게 빨리 올라갔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데 투자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을 내가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 암호 자산에 내가 투자할 수도 있고요. 실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널려있는 그런 투자 기회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는 전 세계 GDP의 1.7%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고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1.7%만 내 전체 자산에 한국에 넣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전체 자산의 한 절반 정도, 뭐 약간 더 그 이상은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몰빵을 굳이 한국에 다 할까?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 점점 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 자산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80%가 다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0%가 부동산인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겠냐. 미국 같으면 30%밖에 안 돼요, 부동산이. 거꾸로죠. 주식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꿔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완전히 80과 뭐 30이 역전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조차도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80%인데 그것도
부채로 일으킨 그러한 모래성과 같은 거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 팍 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뭐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 네.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역대급으로 올 거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서울 강남은 철옹성처럼 버틸까요? 뭐 나는 근데 투자를 거기다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내 돈이야. 다 부모님 돈이야. 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금도 뭐 사시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데 그것까지 내가 말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젊은 사람이 자기 자산 얼마 없는데 뭐 50% 이상 다 빌려가지고 막 사는데 그건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올해는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서울이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수도권 전역이나 아니면 뭐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경제가 지금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경제 성장률과 상관없이 집값이 올라간 거는 2020년 코로나 때. 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서. 근데 이번에 또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릴까요? 그렇지 않죠. 또 한 번 이제 그랬던 게 이제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네. 그때도 또 왜 그랬어요? 그때도 유동성을 확 풀어서. 그런 정도고, 이번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예전처럼 막 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막, 그래서 유동성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집값이 막 뜨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다. 경기가 나쁘면, 그게 집값을 하방으로 압력을 주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 뭐 유동성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집값을 띄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절대 뭐 속지 말아야 되거나 가짜 신호 어떤 것도 있을까? 많은 분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약도 풀면서 이제 거래 건수도 올라오고 하니까 서울 집값 다시 꿈틀꿈틀 올라가는 건가? 막 살까 말까 고민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만나 뵈면 주요 핵심지 같은 데는 이제 매물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구자가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판대요.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심리는 있고 집값 더 오를 거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판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기라는 게 초단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뭐 후반까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가지고 그냥 내가 다 산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굳이 뭐 남들 다 이렇게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같이 동참을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 남의 돈을 50% 빌려서 하나요? 주식이 더 위험하죠.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부동산이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내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막 50% 이상 막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살 수가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50%씩 대출이든 뭐 30%든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우상향했으니까요. 당연히 맞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 돈이 아니라 다 빌려서 사긴 하는데 그렇죠. 좀 달라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고정금리로 계속 이제 30년 만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사고 나머지 다 월세 살아요. 전세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데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강남의 어떤 아파트 한 40억, 50억짜리라고 해요. 그럼 맨하탄에도 거의 비슷하거나 거기 약간 싸거나 이래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거기가 우리보다 2.5배 비싸니까 높으니까 소득 대비로 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대값은 비슷하거든요. 같은 규모면. 거기는 그러면 50억 제가 책에도 자세히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빠진 줄 알고 계산하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그 보유세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이게 한 4, 50억짜리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1억씩 이렇게 내야 돼요. 우리는 내봤자 2, 3천 그 이상 내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로 비싸요. 그러면 그 미국만 그런 거 아니야? 미국 말고 OECD 평균 봐도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아요. 이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뭐가 높으냐면 거래세가 높아요. 거래세. 취득세, 특히 양도소득세.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은 도리어 그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보유세는 좀 높여주고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 그 대신 전체 이런 부동산 세입은 똑같이 하죠. 그걸 줄여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우리 어쨌든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뭔가 좋은 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체제를. 그래서 보유하는데 부담이 갈 수 있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 그래 내가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놓고 아니면 이미 투자하신 분들 내놓고 그래도 뭐 양도소득세도 많지 않으니까 내놓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좀 교회를 좀 나가시거나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시내, 수도권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구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결국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추락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냐. 정부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정책 쓰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현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부 때도 저는 27번 제 책에 자세히 써놨어요. 다 이게 집값 올리는 정책인 거예요. 이게 할 때마다 제가 막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번에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 정권 다시 또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또 올리는 정책을 또 쓰는 거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쪽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 집값을 좀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최근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화할 때 한때는 제가 순진하게 그래 약간 하향 안정화하거나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집값이 약간 좀 올라가는 식으로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게 쉽게 되나요? 그냥 뜨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정부, 기획재정부도 아까 말했는 것처럼 그것을 약간 띄우면 경기가 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부는 특히 제가 볼 때 약간 이해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또 관련 업에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오르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을 쓰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가 지금 교수님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제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을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몰빵 올인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잠깐 뭐 단기적으로 내 돈 넣었다 뺐다. 특히 뭐 집도 뭐 그렇게 하지 뭐 갭투게더 잠깐 돈 벌겠다. 옛날엔 됐는데 앞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자산을 다변화해라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변화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집은 이생망이 이제 틀렸고 다른 거 해봐야지. 다른 거 하러 가는데 또 보니까 코인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완전히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얼트코인 사는 게 대부분이라는 90% 이상이 나 그 통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막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정말 투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한번 살면서 그렇게 내가 한번 물론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얼트코인 그렇게 막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전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데 전 세계를 보고 좀 하고 또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게 그게 어쩌면 더 멀리 오랫동안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행복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과 다시 한번 또 좋은 시간 마련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